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인사와 사면 같은 의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정권 인수인계, 집중 분석합니다. 의견 차이를 보인 인사는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권 등 세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거취 문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만한 점령군 행세를 멈추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대선 이후 첫 무력 도발입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이 고도 20km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각 지역이 집계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4만 명을 넘겼지만 방역당국의 자정 기준 발표에선 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오찬 회동이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무산됐는데요. 이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예고됐던 만남이 무산된 건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양측 모두 결렬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 정치적 부담들을 감수하고 실무 협상을 깬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저희가 막전 막후를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첫 소식 전혜정 기자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 첫 만남이 오찬을 4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와대도 오늘 아침 일찍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 조율을 해왔습니다. 양측은 일정을 미루게 된 이유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좀 할 수 있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하지만 첫 만남부터 불발되며 신구 정권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나 윤 당선인 측이 공언했던 원활한 정권 인수 인계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회동은 대체 왜 무산이 됐을까요? 그 기류는 어젯밤부터 저희 취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결국 인사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세 기관의 후임 인사를 두고 신구 권력은 충돌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회동이 연기된 건 인사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과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 임기 중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은 후임 총재가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맞선 걸로 전해집니다. 임기 4년인 후임 한국은행 총재와 사실상 임기를 같이 해야 하는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측 의견을 전해 듣고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탓에 공석인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를 현 정부가 하는 것도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는 이견이 있었지만 회동 무산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면 요청의 권한은 대통령이 그거는 우리가 답을 들어야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여권 인사를 안치는 사례를 모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현 정부와 가장 각을 세운 정책들인데요. 그런데 취임 후 이 정책들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상황, 이 최선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신구 권력 충돌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원전에서 생산되는 싼 전기 덕분에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열과 풍력 가지고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작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주요 공공기관장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현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장 출신으로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입니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자료를 만드는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의 임기는 2024년 2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던 정재훈 사장이 3년 임기를 채우고 1년을 연장했는데 2024년 4월까지 또 한 번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실행할 한국전력의 정승일 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입니다. 국가 싱크탱크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입안한 대통령 경제수석 출신으로 2024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불과 회동 4시간 앞두고 무산이 된 건데요. 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당초 오늘 12시죠.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양쪽에서 모두 이 회동 무산 사실을 알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의제 조율이 아직 안 끝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어제 저녁쯤부터 이 회동이 무산될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을 대표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줄곧 협의를 해왔는데 어제 저녁 두 사람 간이 의제 조율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조율이 좀 이루어지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견이 있더라도 회동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청와대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회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윤 당선인이 이제 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윤 당선인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어떤 대목이에요?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핵심은 인사권이었습니다. 임기 대부분을 윤 당선인과 함께할 기관장들인데 임명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통상 이럴 때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거나 인사를 미루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고 윤 당선인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오찬 회동이 무산된 겁니다. 회동 무산의 가장 큰 이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입니다. 4년 임기로 독립기관이지만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윤 당선인 의중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이 당선인 측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알박기 하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윤 당선인 양측의 이런 팽팽한 신경전을 두고
이런 상황이면 굳이 만남이 필요하냐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요, 청와대가 이 한국은행 그 총재 임명을 뭐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그 기류를 전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청와대도 임명해야겠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 겁니까? 일단 이 청와대의 설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군을 추리고 윤 당선인이 그 후보군 중에서 한 명을 고르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실제로 윤 당선인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설명이죠. 이런 제안을 윤 당선인 측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청와대는 한은 총재 인사 절차를 시작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한은 총재 임명 절차는 1차적으로 한 20배수 정도,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대규모 인사풀을 짜고 이 가운데 4-5명을 추린 뒤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로 쭉 진행이 되는데 임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아직 이 인사추천위에서 후보군 4-5명을 추리는 작업도 진행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인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윤 당선인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 마음을 바꾼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인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의제라고 하면 이제 인사권과 이 특별 네. 사면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사면은 어디까지 양측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이 사면 문제를 놓고도 앞서 인사권 문제처럼 이 양쪽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 쪽에선 애초 이번 회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죠.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 MB 사면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관련 이야기도 이 함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김경수 두 사람 모두 사면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취지의 논의인 겁니다. 네.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선 이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사면 문제 모두가 아직 의견 조율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윤 당선인 입장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후에 본인이 직접 사면을 하면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윤 당선인 후보 시절 이 대선 과정에서 네. 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었거든요. 저희가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만 다 그 본인의 임기 내 사면이 아니라 굳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거 네. 아무래도 좀 정치적 부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진영 안에 이 MB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 있잖아요. 이런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면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요. 정권 교체기마다 사실 뭐 조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권 교체기마다 있었던 이 대통령과 또 이 당선인의 만남은 사실 큰 협의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1시간가량 오찬에서 전두환, 노태우 특별 사면 등을 합의했던 이 1997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당선인의 회동이 거의 유일하게 결과물을 낸 만남으로 꼽힙니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회동에선 2시간 넘게 만났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쪽의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안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양측 다 무산된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도요. 그런데 이러다 결국 안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를 질문을 주시네요. 이 신구 권력 모두 사실 이런 식으로 만남이 불발되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이 윤 당선인 쪽 실무 협상 파트너인 장제원 비서실장의 말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말을 봐도 이런 기류, 그러니까 만남이 불발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의중이 좀 느껴지는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네. 청와대도 만남이 무산된 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다음 주쯤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뭐 현안이 많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인사 논란의 또 다른 중심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지요. 윤석열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지만
김호수 총장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느 쪽일까요?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오전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겁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검찰청법이 보장한 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임명돼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그다음에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 내부에선 법률로 임기를 보장한 총장의 거취를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임기 보장의 목적인 검찰 중립성을 잘 지켰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권이나 여당 후보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기가 남았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스스로 물러난 김가경, 김수남 전 총장의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자진 사퇴는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 총장에 이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대선 전후 돌았던 사의 표명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오만한 점령군 행세를 멈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호수 검찰총장 사퇴 요구에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검찰 중립을 강조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김성규 기자 보도 보시고 그럼 권성동 의원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김호수 검찰총장 사퇴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전형적인 말바꾸기죠.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었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요. 법치 회복을 명분으로 정치권에 진출해 대통령까지 된 윤 당선인이 스스로 말을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점령군 행세를 하는 측근들의 입단속부터 시켜야 한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막아내야 한다. 지극히 오만과 우쭐거림이 가득 차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도 SNS에 대선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법과 원칙을 허무는 점령군처럼 명령하고 협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는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인사검증 기능을 검찰에 넘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친검찰 후보는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 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요, 왜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제가 권성동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네. 대선 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이렇게 수사할 거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또 김 총장이 정권 눈치 보느라 편파적으로 수사했다, 정치검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면전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은 전부 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철저하게 성역 없이 그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요. 했는데 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안 했고 늦장 압수수색을 했냐고. 수사팀에서. 그렇긴 해도 이 대선 전후에 이 말의 무게는 또 다르니까요. 또 뭐 워낙 권 의원이 당선인 측근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당선인 생각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일단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을 했으면 아무리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도 문제 삼지 않겠지만 김호수 총장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냈다는 거고요. 당선인과는 김호수 총장의 임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당선인 우중이 아니라면 더더욱 이 거취를 결단하라 이런 말은 뭐 쉽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거든요. 네.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유는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받아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새 정부에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강제 사퇴 압박이 범죄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강제로 사표를 받을 수는 없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해도요. 자, 이 임기가 남아있는 검찰총장한테 저런 식으로 하면 뭐 윤석열 정부도 똑같네, 내로남불이네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논란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근이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뭐 국합, 배드캅 역할 구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아무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선인의 측근이자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검사 선배이기도 한 권성동 의원이 나서는 건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이 권 의원의 발언을 놓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는데도 확실히 선을 긋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후보 시절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는요,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요, 자, 새로운 정부와 일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버티는 겁니까? 일단 가장 단순한 이유가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거고요. 또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관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어서 어차피 못 쫓아낼 거다, 버티면 된다 이런 인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정권이 바뀌면 일할 사람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부분과 또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 이런 인사 원칙에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군 인사 기조도 확 바뀔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주류의 힘을 빼겠다며 비육군, 비육사 출신 위주로 중용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육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 장성 인사 기조가 선입관 없는 능력 중심으로 바뀝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육사와 육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개입이라며 최대한 군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의 군 인사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비육군, 비육사 출신을 요직에 기용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 출신으로 육해공 3군 균형 발전, 특히 육군의 경우 서열과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출신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장관,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군 수뇌부를 꾸렸고 육군 역시 학군 출신을 중용해왔습니다. 탕평책이라는 설명이었지만 정작 내부에선 오히려 차별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육사 40기 출신 이종섭 전 합참차장을 인수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출신보다 경력과 능력만 보겠다는 건데 앞으로 군 장성 인사에도 이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도 가장 큰 관심이죠. 당선인 측은 다시 한번 지금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두 장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인 것인지 이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 밖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겠다는 윤 당선인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방부는 대통령실 마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청사 2층의 장관실과 차관실을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 청사로 쓰면 외교부를 민간 건물로 이전해야 해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활용할 때보다 수백억 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고민하는 것은 공약에서 광화문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방부 청사를 선택하면 광화문에 대통령실을 두겠다는 약속에 어긋날 수 있고 외교부 청사를 선택하면 기존 청와대의 지하 벙커와 영빈관 등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에 일부 지장이 생기는 점도 고민입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의 장단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모레쯤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달라질 경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국가 원수의 집무실이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수라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전체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한 청와대 중심 경호 경비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유력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나 광화문 외교부 청사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있어 테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상황이 비슷한 각국 사례 취합과 분석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파견 주재관을 통해 해외 지도자 집무실의 경호 경비 체계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사례가 검토 대상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집무실은 런던 대로변 다우닝가에 있어 접근성과 개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엘리제궁 역시 파리 주요 관광지나 번화가와 가깝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집무실이나 관저 주변의 집회와 시위, 교통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파악해서 경호 경비와 대테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경찰청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가지고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 경호처와 본격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 중 한 곳은 바로 이재명 전 지사가 있었던 경기도입니다.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곳이죠.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마를 고심 중이어서 내부 경쟁부터 치열할 전망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선거 뒤풀이 성격의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자연스럽게 일부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의견들만 들었고 그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는 거는 잘 아니까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결론을.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도에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급을 내세우려 하자 민주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맞볼 카드로 검토 중입니다. 아주 짧게 총장을 했었고요. 경기도에 제가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안양, 의왕, 과천, 성남, 광주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경북과 대구, 제주를 빼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다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보궐선거 때 서울과 부산을 빼앗겼고 김경수 지사 구속으로 경남도 공석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3선 연임 제안으로 충북과 강원까지 새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은 현직 오세훈 시장에 맞서 민주당은 박영선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부산은 박형준 시장 재도전 전망 속에 김영춘 전 장관과 김혜영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남, 충북까지 털어나겠다며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 문 대통령과의 오찬이 취소가 됐는데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죠? 네. 인수위 간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즉석 산책을 나갔는데요. 집무실 근처에서 함께 김치찌개를 먹은 뒤에 산책을 하면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문에 친구한테 엄마하고 그냥 날이 따뜻해서 나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눈도 한 번씩 와야 되고. 효자도 추워. 네, 저렇게 한 900m 정도 걸었다죠? 시민들과의 셀카도 함께 찍었네요. 맞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요, 당선인 신분으로 먼 길을 걸어가면서 시민을 만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도 이 취임 직후에 이런 산책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요즘은 그거 안 하나. 옛날에는 가치가 많아가지고 가치 잡는 걸 많이 했어요. 가치 잡는 요령 합니까? 뭡니까? 내가 이제 계속 키우잖아요. 이제 여전히 이제 가치가 잘 오면 한 번씩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재킷을 벗은 격이 없는 소통으로 청와대가 당시 홍보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런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산책을 두고 김은혜 대변인은 소통의 통이동 길로 하고 5년 내내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시민들과의 산책 소통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냥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꼬리곰탕을 먹어서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인 식사 얘기네요. 네, 윤 당선인은 사흘째 외부에서 밥을 먹으면서 혼밥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제는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과 꼬리곰탕을 먹었었죠. 70년이 넘었는데 꼬리곰탕 유명하시니까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기상 과제인데 그동안 이게 왜 안 됐었냐? 그걸 제거하는 것만 먹어야 돼. 한 푸드 저널리스트 유튜버 김모 씨가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순댓국도 먹기 힘든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건 윤석열의 한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메뉴를 좀 먹었다고 지적을 하는 건가 본데요. 이런 댓글도 있네요. 자영업자들 무시하지 마라. 네, 꼬리곰탕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씨는 민감한 시기에 메뉴 하나까지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관심들이 크군요.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실의 끝.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로 선관위 책임론이 제기돼 왔었죠. 오늘 김 사무총장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요, 이 혼란의 책임을 확진된 유권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또 논란을 키웠던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을 때 나온 발언입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난동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무총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태에 다른 배경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어제부터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2020년 김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에 채용되고 또 해외 파견 같은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보도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자, 이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끝은 그래서
사무총장입니까? 그럼 선거관리위원장은요?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사무총장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황급히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희롱거리로 만든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오늘 뒤늦게 이 복잡한 지침, 늑장 지시, 소통 부족 등을 반성했는데요. 워낙 혼란이 컸던 만큼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원장을 향한 화살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수가 어젯밤 집계된 확진자 수 44만 명보다 4만 명 적어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가 있었던 것인데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 중앙정부가 사실상 집계를 포기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만 624명. 하지만 어젯밤 9시 기준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확진자 수는 이미 44만 명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이 5개 시도가 집계한 확진자 수를 확인한 결과 실제 방역당국이 발표한 것과 많게는 7천 명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최종 확진자 수가 이처럼 차이 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전날 밤 수치엔 중복 사례와 오류 건수가 더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인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고 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후로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지만 현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방역당국의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시스템이 녹통됐다고 해가지고 질병청에서 마크 줄 때까지 한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복구를 못했어요. 어제 날짜로는 전국이 많은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예 질병청이 통계를 포기한 거예요, 어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당국은 일부 확진자가 누락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최종 확진 판정이 허용된 이후 검사를 하는 병원 소재지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누락된 확진자를 내일 집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부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누적 확진자 기준으로 이제 국민의 14%가 감염된 셈입니다.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환자가 적도록 조기에 막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에 먹어야 하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한참 늦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추가로 격리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듣기도 합니다.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PCR 검사를 받고 확진돼 재택치료에 들어간 65세 박모 씨. 집중관리군으로 병원에서 처음 전화를 받은 건 자가격리 5일째인 13일이었습니다. 병원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면 복용하는 5일 동안 격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격리되는 게 좀 지장을 줘서 미안한 입장이라 이틀 동안 또 그렇게 계속 격리가 된다면은 못할 것 같다 그랬죠, 치료를. 그럼 치료 못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화가 종료됐어요. 코로나 초기에 먹어야 하는 약을 격리가 이틀 남은 13일에야 처방해주면서 격리 해제 후 추가로 격리하라는 건데 박 씨는 결국 약을 포기했습니다. 확진 확정 받은 그 날이 10일인데 그때 아니면 11일 날이라도 좀 미리 좀 그 처방을 안내를 했으면 그 원래 7일 격리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었지 않을까. 병원 측은 부작용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약이다 보니까 부작용 발생하면 이름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복용과 격리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병원마다 제각기 다른 원칙으로 처방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는 5,540여 명입니다. 현재 남은 재고는 11만여 명분으로 19일가량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같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빈소뿐만 아니라 시신 안치실도 구하기 어렵고 근조화환까지 풍깁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90대 이모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오후 9시쯤. 재택치료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남성의 시신은 인근 병원에 안치된 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빈소도 꽉 차고요. 그리고 고인분 모시는 곳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코로나 사망자가 많이 들어오고요. 정부가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화장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이 가득 찬 겁니다. 빈소뿐 아니라 시신 안치실도 자리가 없습니다. 다 꽉 찼어요. 빈소랑 안치실. 안치실 자리가 없으면 저희는 대기가 안 잡아요. 유족은 안치실이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에 사용되는 국화마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근조화환을 주문해도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캔슬된 게 다 대여섯 건 되고요. 서울에서 캔슬된 거는 거의 저희가 해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한두 건은 캔슬을 했어요. 계절상 3월에는 국화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데 코로나 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국화 가격은 지난해의 2배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례 차질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국 화장시설의 운영 횟수를 늘려 화장장 포화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연인의 집에 들어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자마자 또 찾아와 여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결국 다시 체포됐지만 이번엔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또 풀어줬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만지며 건물 밖으로 나와 서성입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 한 명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건물 앞에 또다시 순찰차가 등장하고 경찰관이 그 남성을 다시 한번 붙잡아 갑니다. 경찰차가 있길래 깜짝 놀라서 경찰차가 그 길에다 대놓고 우승우승 하더라고. 문 열고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전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어제 오후 1시 반쯤. 20대 남성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해 4시간 동안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집 밖에서 여성을 마주치자 마구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한 남자가 쓰러진 여자를 끌고 가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다시 출동해 남성을 보복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여 조사가 힘든 상황이라며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남성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임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북한이 오늘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을 시도했지만 고도 20km에도 미치지 못한 채 공중 폭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무력 시위인데다 새 대통령 선출 이후 첫 도발이라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평양 순안에서 쏜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km에도 이르지 못한 채 공중 폭발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북한 미사일의 공중 폭발은 2016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후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발사 직후 1단 추진체 분리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진체가 음속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연료 개통의 문제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적 110주년의 즈음에서 발사를 하려고 했으나 불투명해진 거죠. 군 당국은 발사 장소가 최근 2차례 정찰 위성 시험 명목으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쏜 곳이라며 이번 미사일도 ICBM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10번째 도발이자 대선 이후 첫 무력 시위가
실패로 돌아간 데에 대해 북한은 조만간 다른 미사일을 쏘거나 결함을 보완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즈음 만회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괌 미군 기지에 전략 폭격기를 투입하는 블루라이트닝 훈련 재개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동유럽 3개국 총리가 미사일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목숨 걸고 찾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대 의지를 밝힌 건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평화협상에 진전을 시사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 숲에 러시아 전차가 진입하고 총을 든 채 나무 뒤로 숨은 경계병과 멀지 않은 곳에 포격이 터집니다. 민간인들이 오가는 주택가에도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Нема слів, нема ніяких пояснень, чому вони це роблять. Це дуже страшно і дуже лячно. 화염에 휩싸인 16층 아파트에선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Будемо триматися, держати кулаки. І все буде добре. 하루에도 수차례 공습 경보가 울리는 키이우에 반가운 손님들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옛 공산권 국가였지만 현재 EU 회원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의 총리입니다. 격추 우려가 있는 비행기 대신 7시간 넘게 기차를 탔습니다.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지지와 연대입니다. We will be with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are fighting not only for your homes, for your freedom, for your security, but also for our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과의 화상회의에서 나토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요구해온 나토 가입 포기를 앞세워 휴전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평화 협상이 쉽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뉴스 도중에 직원이 기습 반전 시위를 벌이는 장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곧바로 당국에 체포됐고 최고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프랑스가 망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생방송 뉴스 도중 기습 반전 시위를 벌인 것은 이 프로그램의 편집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아버지를 둔 그는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시위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 made this decision by myself because I don't like Russia start this invasion and it was really terrible.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 행위도 폭로했습니다. Я провела буквально двое суток без сна. Больше 14 часов длился допрос, и мне не давали ни связаться с моими родными, ни близкими. 시위 전 온라인에 정부 비판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우리 돈 약 34만 원의 벌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지만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 정부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적용해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를 난동꾼을 뜻하는 훌리건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해외에서는 망명까지 돕겠다며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France ici condamne très fermement tout emprisonnement de journalistes comme toute manipulation et évidemment nous allons lancer les démarches diplomatiques visant à offrir une protection. 러시아 내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도 이어지는 가운데 체포된 반전 시위 참가자가 14,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돼 우리나라까지 떠들썩했었죠. 이번엔 절인 배추를 맨발로 밟고 담배꽁초까지 버리는 고발 영상이 나와서 중국이 또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밭에 파놓은 대형 구덩이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서 배추를 절이고 있는 인부들. 위생 장화나 장갑을 착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부 2명은 구덩이 안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누렇게 절인 배추들 사이에 버려진 담배꽁초도 보입니다.
공장으로 옮겨진 절임 배추도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비위생 상태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가시나 배추를 소금과 향신료에 절여 발효시킨 쏨차이는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반찬으로 컵라면 등 가공식품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이 업체는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인 캉스푸와 상하이, 후베이 등 전국 유통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쏨차이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이 방송에서 폭로되자 업체들은 문제가 된 업체에 쏨차이 제품을 모두 봉인했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국내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알몬 배추 논란에 이어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기아 신인 김도영은 역시 달랐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이종범을 연상시키는 플레이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아 신인 김도영이 변화구를 타이밍에 맞춰 때려냅니다. 가운데 몰린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는 장타력도 뽐냅니다. 과거 이종범처럼 정확하면서도 파워 넘치는 스윙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루 센스는 기아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2루에 이어 3루까지 훔치는 장면은 이종범이 한 시즌 84개의 도루를 했던 그 모습과 닮았습니다. 여기에 넓은 수비 범위까지 자랑하며 이종범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입니다. 시범 경기 3경기에 타율 5할, 1홈런, 3득점, 2도루를 기록하며 야구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추어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백인천상 수상자였던 김도영. 우상이었던 이종범이 직접 건네는 상을 받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지금 다리가 막 후들후들대고 긴장이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993년 신인으로 프로야구에 돌풍을 몰고 왔던 이종범처럼 김도영이 최근 침체에 빠진 프로야구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이 야구 인생의 종착지는 범접할 수 없으신 이종범 선배님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시 봄비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 영동을 시작으로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는 충청 이남,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모레까지 제주에는 최고 100mm, 동해안과 남해안은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20mm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스노체인 등 월동 장비를 준비해 놓으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내일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강릉은 7도, 대전은 11도로 비가 오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보다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부분 주말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쭉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낮아져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은 ICBM을 쏘고 코로나 확진자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쏟아지고 물가는 치솟는데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하겠다던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요. 결국은 아직 대통령은 나다, 청와대 새 주인은 나다 이런 힘자랑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민생을 위한 협치는 시작부터 엇박자네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권력자 힘겨루기에 국민 등 터진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